또 하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 주제가 상업시설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그렇죠. 네. 너무 보면 이렇게 공실도 되게 많아졌고 네. 진짜 성업하던 그런 사업장들도 다 문 닫고 막 이런 데들이 너무 많아서 공간들이 되게 비게 됐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그런 상업시설들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줄어드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 서울의 전체 연면적의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 면적이 53% 정도고 그다음에 상업 면적이 31%래요. 근데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여기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주변에 식당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다가 들어가서 밥 먹는 이런 식당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던 식당들이 제일 직격탄을 먹었고 오히려 맛집으로 소문난 데들 이런 데들은 배달로 돈 더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100명이 골고루 10개의 가게를 들어갔다면은 예. 그중에 한두 개만 혼자 30명의 손님을 받는 거고 나머지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경쟁력의 차이가 확 이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게 피할 수 없는 그 한쪽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숑님 우셨대요. 명동이 다 비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눈물이 났대요. 네. 근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고 봐요. 네. 이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 치료제가 나오든 불과 이제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치사율이 되게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 전반적으로 치사율이 거의 독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것들 MSD라고 하는 그 화이자보다도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MSD 를 우연히 제가 강연을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들은 백신 만드는 거 포기했대요. 몇 개 테스트하다가 그리고 치료제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결책이 되려면은 저는 백신도 백신이지만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냥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사서 먹고서 집에서 좀 쉬면 낫는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치료제가 나오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가 나와서 그게 보편화되면은 저는 당연히 다시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사람들이 다시 가요. 좀 잠깐 슬로우 다운 됐다가 다시 또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도 비어 있는 공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제일 좋은 거는 주거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어느 시절이나 주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면적은 이제 넓어질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많은 상업시설들 뭐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들 이런 것들 다 주거로 바뀌어도 되고 오히려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위험한 상업시설들은 대로변 1층 상업시설인 것 같아요. 그 저쪽 어디입니까? 그 사당역부터 시작해서 이수교까지 가는 길에 네. 대로가 있는데 네. 거기 1층의 상가들을 쭉 보면은 거의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무슨 뭐 철공 뭐 재료 파시던데 뭐 이런 가구점들 뭐 이런 데들 보면은 되게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게가 노출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1층이 제일 좋았는데 그런 데가 지금 옛날만큼 매력적이진 않은 공간이 돼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역시 만약에 그 대로가 선형공원이 만약 거기 생기면 그럼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서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렇게 다운됐다가 또 업됐다가 디자인이 바뀌면 또 다운됐다 업됐다가 그게 사실 이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도시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근데 이 책에 잠깐 나오지만은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비었을 경우에는 이게 주거를 바꿀 때의 제약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공간의 두께가 문제인 거예요. 오피스 빌딩의 두께는 보통 12m 정도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코어부터 창문까지가 그게 제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래요.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m, 13m 정도 두께를 가져요. 빌딩 두께가. 네. 이게 뭐냐면 앞뒤로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근데 오피스 빌딩의 평면도에다가 12m에다 아파트를 넣으면은 뒤쪽은 다 창문이 없는 방이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혜롭게 뭐 안쪽에다가는 실내 농장 뭐 수경 재배하는 그런 농장을 넣고 바깥쪽 켜에만 주거를 넣는다든지 네. 이런 식의 약간 좀 창의적인 방법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뭐 부동산 가격과 시장성이 있어야지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봤을 때 상업시설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세금이 덜 들고요. 주거시설을 이제 어떤 주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너무나 세금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금이 좀 덜하고 좀 좋은 건축주 혹은 좋은 뭐랄까 세입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되게 예쁜 집, 네. 쾌적한 집, 새로운 집의 형태들을 만드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말고. 네. 근데 그런 건 되게 요원해 보여요. 아직까지는 좀 네, 빈 상가 없애고 네. 아파트에 그런 우리 구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되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그 가장 발목을 잡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주거는 딴 데보다 주차장이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세대수의 기준에서 주차장 대수를 산정을 하는데 네. 우리가 필요한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요한데 1인 가구, 2인 가구 늘릴수록 주차장 대수 늘어나고 근데 우리의 소규모 필지들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엔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게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기계식으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기계식도 사실은 그 진입부나 이런 거 하고 나면은 1층 부분이 거의 한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성도 떨어지고 도시 경관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중규모로라도 모여서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지상은 뭐 따로 쓰더라도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명 정도가 마음을 모아서 지하 주차장을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는 당근을 줘야죠, 나라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공동 개발하면은 지금보다 뭐 100%는 더 용적률을 주겠다. 높이 제한도 풀어주고 사선 제한도 많이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30명이 마음이 모이는 거는 1000명의 조합원이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10배 이상 빠를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빨리빨리 진행되게끔 그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봐요. 네. 궁금한 게 해외는 네. 주거 상업시설 이런 용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조닝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그러니까 변경은 상관없는 거죠. 예. 일단 대한민국은 그거부터 없애야 그거부터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기에는 너무 이게 장벽이 너무 많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김포에 라베니체 네. 예, 수변 상가가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못 채워요. 그렇죠. 왜 분양은 좀 바꾸면 되는데 차라리 그거 좀 명품 주거 타운으로 만들면 그럼요. 이미 주차장도 다 돼 있거든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앞에 딱 호수공원이 있고 집인데 그러니까. 그냥 용도만 바꾸면 되는 것들이어서 비싸게 분양도 분양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를 굳이 주거로 한다. 상가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예, 채울 필요가 채울 수도 없거든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뭐 상가 3, 뭐 주거 7 뭐 이렇게 하다가 분양 안 된다 그래서 9대 1로 막 난리 쳐가지고 이제 10% 상업을 넣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10%도 분양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낭비의 공간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짊어지고 갈 거 그러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상업시설을 좀 안 해도 자유롭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들의 시장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료주의가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규제를 해줘야지. 만약에 나라에서 그거를 토지이용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풀어주면은 걔네들은 아무 힘이 없어지거든.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게 통제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없어지거든. 책을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게 규제가 문제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될 텐데 너무 규제하니까 되려 더 안 되는. 네. 그리고 되려 좀 눈 감아줬더니 잘 되는 익선동 사례도 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온갖 것들을 규제로 다 묶어놓고 있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진화를 막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세대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네. 그 행정 시스템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후진국이라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이게 막 안 바뀌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인간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들인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왜 일본에는 그렇게 건축주들이 많다면서요. 네. 각각 예쁜 집을 지어서 왜 판교를 그래도 걸어가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집 보면은 예쁜 건물 많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뭐 서울에 그런 빌라촌 보면은 되게 영혼 없는 느낌. 건물이 영혼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냥 살아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한 어떻게 보면 한 3, 40년 전에 만들어진 대량 시장에서 대량 공급한 주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다시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저도 뭐 다 부수고 뭐 개발 지향주의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로마나 뭐 파리나 런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옛날 건물들이 훌륭하고 이것들을 얼마나 전통을 잘 보존하고서 아름다운 도시를 컸는지 이런 얘기 싼 애들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로마나 런던이나 파리는 제국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그 사람들은 전 세계의 부를 다 끌어당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도였던 그 도시에 건축물로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진짜 영원히 보존할 만한 가치도 있고 엄청나게 돈을 당대에 가장 호화롭게 지은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보존하고 계속 써야죠. 근데 우리나라의 7, 80년대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이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부를 쏟아부어가지고 만든 건물이냐? 사실은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계획이 잘 된 그런 도시계획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좀 다시 새로운 플랜을 좀 짤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가장 잘 사는 시대잖아요. 우리 한민족 역사상. 네. 그럼 이때 돼서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이때에 뭔가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쯤에서 슬슬 이제 구독자들 질문이 좀 있어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승환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1부 끝에 메타버스 얘기했는데 네.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메타버스의 세계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글쎄요. 뭐 저는 사람 클래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네. 집은 최소한으로 될 거라고 봐요. 우리 블랙미러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창문도 없는 방에 모니터만 있는 집에 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의존하는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뭐 고시원이나 쪽방촌을 가서 보시면 창문도 없는데 TV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발전하면은 오큘러스 같은 거 쓰고서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쓸 것 같진 않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도 다 즐기고 자연도 다 즐기면서 메타버스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의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거 많이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메타버스가 좋은 세상이고 가능성이 있고 그쪽으로 비전이 있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 집은 정원 넓은 집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인터넷 가상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람 그런 대기업들도 나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회장님이 인터넷에서만 놀진 않겠죠. 자기 집은 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거기서 생활하는 거가 마치 뭐 라면으로 먹고 살아도 죽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주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네. 대리 만족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필버그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네, 레디 플레이어 원. 근데 거기 네. 주인공들이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주인공들이 네. 너무 없어서 거기에서 성공해서 네. 좀 인생을 좀 역전해보자 네. 그런 꿈을 꾸는 주인공들이었네요. 생각해보면. 저거 보시면 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현 시대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은 집 대신에 차를 사죠. 네. 왜냐하면 우리 오프라인 공간에서 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니까 그 차를 살 수 없는 대학생 애들은 5천 원 내고 커피숍을 가고요. 그러다 그 돈이 없는 고등학생 애들은 2, 3천 원 내고 PC방을 가고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 애들은 1,000원 내고 편의점 가죠. 그거보다 돈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로블록스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가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돈이 적은 사람 세대부터 가상 공간, 대체 공간이죠. 그쪽으로 먼저 가요. 근데 그게 기회의 땅일 수는 있죠. 마치 미국 동부에서 돈을 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부 시대에 그 공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기회 삼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회는 있겠지만은 단 그게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공간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인간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에 가서 이걸 쓰고서 가상 그 체험장이 되게 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신차를 요즘에는 그 VR로 다 체험하게 해놨거든요. 너무 리얼리티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진짜. 그 파리의 라데팡스 광장에 딱 그 자동차 수소 트럭을 몇 대 놓고서 타보는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리얼하냐 하면요, 제가 그 트럭에 타잖아요. 근데 트럭은 높잖아 이게. 네. 바깥에 못 내리게 있는 거야. 이 높이 차이가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리얼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리얼한 거고 그걸 거기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쓴다고 생각해. 촉각이라든지 후각, 미각 이런 거는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와 내가 막 그 라데팡스 파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은데 진짜 돈 많은 사람 파리 갑니다 그냥. 진짜 파리에 가서 거기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겠죠. 네. 에이 더러운 세상.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지열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유 경제가 건축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이것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긍정적인 부분도 책 읽어보세요. 공유 경제는 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대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한 사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스템이다. 네, 시스템이라고. 저는 최근에 되게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월급쟁이들이 되게 열심히 연금을 붙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붙고 뭐 퇴직연금도 붙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연금이 눈덩이처럼 만들어졌는데 그 연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대자본가들이에요. 인베스터들만 그 돈을 우리는 사실은 연금을 만들지만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받는 혜택밖에 못 누리지만은 내가 그 저금통에다 넣어놓은 돈을 통해서 내가 퇴직하기 20년 뒤 동안에 내가 꾸준히 넣는 그 돈을 갖고 20년 동안 다른 자본가들, 인베스터들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위워크예요. 위워크 같은 사람들은 동일 경제로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연금 같은 큰 돈을 빌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그 사무공간을 도리를 쉽게 말해서 도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내가 낸 돈 갖고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또 다시 그거를 푼돈을 내고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말 잘 듣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유 경제로 집도 빌리고 사무실도 빌리고 자동차도 빌리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점점 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은 없어지고 대신에 누군가는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거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동차를 한 대씩 팔죠. 그럼 우리는 자동차를 사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용하다가 폐차를 그 중고차로 팔 수가 있는 어쨌든 내 자본이에요. 감가상각이 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나중에 현대자동차가 다 렌트하는 임대하는 비즈니스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그 렌트 사업을 갖는 거고 그 렌트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은행에서 인베스트를 받아서 하겠죠. 큰 자본에서.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아이러니하게도 IT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할수록 대자본가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본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온 게 뭐 공유경제의 많은 형태들인 거예요. 쉐어하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점점 대기업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또 다른 경쟁자가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나도 대자본가가 돼야지 하고서 뛰어든 게 여러 가지 그런 공공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공간의 미래뿐만 아니라 구조의 미래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런 암울한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저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장밋빛 미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비하인드 커튼을 보면은 크게 움직이는 손들은 사실 다르게 움직이고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대를 맞이하는 것과 이거를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한 뒤편에서 정치와 경제 자본가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약간 결과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나서 대체하고 여기에 휩쓸리지 않게끔 자본의 독립을 좀 가져야 된다. 자산의 독립? 뭐 약간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맞아요. 애써보자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억제하려고만 하지 마라. 네, 어차피 그거는 막아지지도 않고. 인간은 착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착하지만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마무리 할 시간이 돼 가서요. 네. 교수님 끝으로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다면. 제가 한 여름철에는 유튜브를 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개인 채널로요? 네, 개인 채널을 열려고 합니다. 어떤 거로 하세요? 그냥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그러니까 공간으로 세상을 읽는 법 혹은 그냥 건축 자체만으로도 진짜 알려드리고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이걸 빌미로 해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는 그 세상에 가장 경이로운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너무 부러워. 진짜. 그런 거 좋은 거 보러 다니고. 그 전에 정말 출장도 많이 가셨는데 정말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요즘엔 진짜 거의 한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부터 탐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버스를 한번 타고서 무작정 가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거기를 한번 구경하고 가게도 들어가 보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볼까. 스텝하고 싶다. 마이크 카메라 하나 들고 쫓아다니. 저희는 되게 기대되는데 이 말씀을 직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직원하고 같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팀을 꾸리시겠죠. 네. 오늘 2시간 가까이 저희 교수님과 또 공간에 대해서 우리 앞에 미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이런 얘기 항상 재밌고. 종교나 다른 얘기도 되게 많은데 오늘은 딱 컴팩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더 다양한 얘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주거나 아니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책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지피라는 책 완성되면 또 모시는 걸로. 고맙습니다.